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남정선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 관련해서 2023년 귀속 연말정산을 준비하실 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최신 개정세법 몇 가지를 좀 안내를 해드리려고 해요. 연말정산 관련해서는 최근에 개정사항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근데 조세특례 제한법에 몇 가지 좀 중요한 사항들이 있는데 그건 좀 너무 지엽적인 거는 수업에서 따로 만나 뵙고 말씀을 드리기로 하고요. 일단 올해 개정 2023년 개정 중에 가장 큰 개정이 식대 개정인 건 알고 계실 겁니다. 네, 알고 계실 거고. 그래서 우리가 식사를 제공을 한다. 그럼 금액에 상관없이 식사 때는 전액 비과세. 구내 식당에서 직원들이 밥을 먹어요. 어떤 직원은 2그릇 먹고 어떤 직원은 반 그릇 먹고 한 그릇당 단가가 그냥 예를 들어 1,000원이라고 치면 A는 2,000원, B는 500원, 1,000원? 그걸 어떻게 카운트해요? 그래서 세법에서 식사는 밥, 내 돈 내고 그러니까 제 주머니 털어서 점심을 먹는 상황이 아니다. 그럼 식사 제공이에요. 식권을 제공했건 구내 식당을 공짜로 이용할 수 있게 회사가 운용을 해주건 아니면 회사 외부에 식당 몇 군데를 계약을 해서 거기 가서 그냥 밥 먹고 장부 쓰고 오시면 회사에서 결제해주는 시스템. 아니면 저희 회사처럼 법인카드를 식사할 때 법인카드로 아니면 법인 개별카드로 식대 한도를 넣어주건 어찌됐건 자기 돈으로 밥을 안 사 먹으면 식사 제공이에요. 통장으로 넣어주는 건 뭐죠? 입금해주는 거? 걔는 식대죠. 식대가 식사를 제공하지 않는 경우에만 비과세 되는 거 알고 계실 겁니다. 자, 그래서 만약에 식사를 제공하지 않는 경우에 식대는 비과세 조건을 충족하는데 금액이 굉장히 짰어요. 한 끼에 5,000원. 주 5일 근무 가정했을 때 한 달이면 20일 가정했을 때 한 끼 5,000원이 지금 되게 오랫동안 지속되다가 이거 밥값이 좀 현실성이 없잖아요. 그래서 얘를 지금 바꿔서 어떻게 월 20만 원으로 비과세 한도를 상향 조정을 했다. 그래서 일단은 제일 중요한 거는 식사를 제공하지 않아야 비과세 요건을 충족을 하는 거고요. 그 경우에 10만 원에서 20만 원으로 언제 바뀌었는가? 얘가 2022년 12월 31일에 국회에서 통과됐어요. 얘가 개정세법이 통과가 됐고요. 그러면 이거를 이제 적용을 하실 때 2023년 2월 그냥 월 적을게요. 2월분 연말정산 할 때, 즉 2022년 귀속 연말정산에 대해서 2023년 2월에 연말정산하면서 적용하느냐, 또는 2023년 귀속에 대해서 실제로 2024년 2월에 연말정산 하실 때 이때 적용하느냐, 이거를 법으로 규정을 부칙이라는 걸 해줘요. 그때 어떻게 됐느냐? 2023년 1월 1일 이후 지급이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게 24년 2월 달분부터 적용을 하기로 했다. 그래서 23년 2월 달에 연말정산을 실제로 하신, 즉 2022년 귀속에 대해서 2023년 2월 달에 연말정산을 하실 때는 식대가 2022년 1월부터 12월까지 월 10만 원 비과세로 들어갔어요. 그래서 얘가 올해부터 2023년 1월 지급분부터 월 20만 원 비과세 한도를 적용하게 되었다. 그래서 혹시 자체 구축 ERP, 우리 뭐 더존이라든가 뭐 상용화된 프로그램 있잖아요. 그래서 업그레이드 메시지가 뜨면 그게 패치 깔아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업그레이드를 자체적으로 유지보수하는 업체에서 해준다. 이 경우면 그냥 사실 크게 신경 안 쓰셔도 세법이 개정된 거를 다 비과세 한도를 상향 조정해가지고 프로그램 운용을 하게끔 해주는데, 우리 좀 규모가 큰 회사들은 자체 구축 ERP를 갖고 계시죠. 그러한 경우에는 이것부터 점검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식대가 10만 원 비과세 한도가 걸리던 거를 20으로 수정하시고 연말정산 업무에 들어가셔야 됩니다. 전산 프로그램 세팅할 때 이거부터 좀 조심을 하셔야 되고요. 자, 이렇게 하시고, 자, 소득세 전산 프로그램 세팅하시면서 더 주의하실 게 뭐냐? 당연히 이제 우리가 뭐 근로소득에 뭐가 있다, 임원퇴직금 한도 초과가 있으면 걔를 추가해서 근로소 총급액에 얹어가지고 연말정산을 해야 된다, 이런 것들은 제가 수업할 때 따로 아주 깔끔하게 간략하게 설명을 드릴 건데요. 일단 개정 중에 제일 중요한 것들이 프로그램 세팅, 자체 구축 ERP 운용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특히나 프로그램 세팅부터 하고
내부적인 검토를, 급여 검토를 하셔야 되는 건들이 이번에 바뀐 거에 조금 중요 사항들이 있어요. 그래서 뭐가 바뀌었냐면, 자, 8단계 초과누진세율인데요. 8단계 초과누진세율이 근로소득에 대한 연말정산 서식에 들어가 있는 겁니다. 정산 프로그램으로 얘가 자동으로 계산이 되는 거고요. 그래서 실제 총금액이 계산이 되면 이걸 금액을 자동으로 계산을 해주는 거예요. 근데 상용화된 ERP다 그러면 상관이 없으세요. 그냥 개념만 알고 계시면 되는데 어디가 바뀌었냐면 얘가 원래 1,200만 원 이하 구간이 6%가 적용이 됐었거든요. 걔가 바뀌었습니다. 다른 거는 그대로인데 구간이 200만 원만큼 상향 조정돼서 1,200이 1,400으로 바뀌었고요. 4,600이 5,000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약간 그 구간 빼고 지금 빨간색으로 표시한 부분을 빼고서는 개정이 없어요. 그래서 일단 아래쪽 200만 원, 6% 구간이 200만 원만큼 더 늘어났고 원래 1,200에서 4,600 사이 구간에 대해서 1,400으로 1,400에서 5,000으로 늘면서 그 구간도 200이 늘어났어요. 그래서 그 아래쪽 구간에 낮은 세율 구간이 각각 6% 구간이 200 늘고 15% 구간이 200 늘어서 전체 그 산출세액을 계산하는 구조가 약간 숫자가 바뀐다는 거예요. 종전보다는 세금이 똑같은 금액이다 그러면 세금이 약간 줄어드는 상황이에요. 그것만 알고 가시면 되겠고 이것도 역시 2023년 이후 귀속이라서 24년 2월 달 연말정산하는 분부터 24년 2월, 25년 2월 앞으로 계속 쭉 이 새로 바뀐 표를 적용을 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소득세 세율 관련해서 여러분께서 가장 중요한 내용으로 알고 계셔야 될 사항 말씀드렸고요. 이게 자녀 세액공제가 이게 주의하실 게 자녀 세액공제를 받겠다. 자녀 세액공제는 기본공제 대상 자녀. 어떤 요건? 소득 요건과 나이 요건을 충족하는 부양가족 공제를 우리가 이제 사실은 기본공제 대상 가족 중에 본인 배우자 이외의 사람들을 부양가족이라고 하고요. 자녀는 그 위의 사람이니까 부양가족 공제를 받는 자들 중에서 그러한 자녀 중에서 원래 7세 이상인 자녀에 대해서만 자녀 세액 공제를 해줬는데 이게 왜 그랬냐면 만 6세까지는 그 육아 약간 보조금 성격의 돈을 현찰로 줬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그 자녀에 대해서는 자녀세액 공제를 안 해주겠다. 얘를 바꿨죠. 이제 7세, 만 7세까지도 보조금 개념의 육아수당을 지급하기로 했기 때문에 중복해서 안 해주겠다. 치사해. 그냥 중복해서 해주지. 그래서 이제 만 7세까지는 보조금을, 그러니까 수당을 지급하기 때문에 8세 이상인 자부터 공제가 된다. 이게 이제 근로자분들이 가장 궁금해하시는 사항 중에 하나일 거예요. 그래서 일단 나이를 따질 때 8세 이상인 자에 대해서 자녀세액 공제가 된다. 네. 이것도 전산회계 프로그램에 반영을 하시게 될 내용입니다. 그래서 부양가족 명세라고 하는데 8세 이상인 자녀가 자녀세액 공제에 체크가 되게끔 해주시면 돼요. 금액은 똑같습니다. 대상자 판단할 때 7세 이상의 자녀만 판단하느냐 아니면 8세 이상의 자녀로 보느냐. 사례를 잠깐만 해드리자면 그 자녀가 A, B, C가 있는데 종전세법대로면 얘가 12살, 얘가 7살, 5살이다. 그러면 종전에 2022년 귀속에선 7세 이상이 12세, 7세 이렇게 갔잖아요. 얘가 23년 2월 달에 연말정산 할 때 24년 3월 달에 연말정산 하실 때는 어떻게 돼요? 얘가 삭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12세. 아니 뭐 얘가 다음 연도에 한 살 많아졌다 이런 거 생각하지 마시고 그때 12살, 7살, 5살인 자녀가 있다 그러면 얘네들은 안 되고 이렇게만 되는 거죠. 2명으로 보던 거를 1명으로 줄여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고요. 뭐 2번 같은 경우는 별 큰 특이사항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조금 가는 부분들을 신경 쓰시면 될 것 같고요. 근데 이게 원래 사실은 여러분 실무자들은 우리가 이제 그 근로소득자다. 소득자가 원천 납세 의무자라고 하는데 소득자 말고요. 근로자가 자기 거 신경 쓰는 절세를 위한 수업이 아니고 만약에 이제 원천징수 의무자를 위한 수업이다 그러면 회계 프로그램, 전산 프로그램에 입력을 하시면서 하실 수밖에 없거든요. 그걸 생각을 하면서 저는 제가 직접 입력을 하니까 여러분 그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시면 나이 체크가 바로 되죠. 그래서 연말정산 연말 관계 자녀로 딱 들어가잖아요. 자녀로 들어가면서 이제 뭐 자녀냐, 뭐 부모냐, 뭐 이런 거 체크하게 돼 있는 그 연말 관계 체크가 뭐 부모, 자녀 뭐 이런 식으로 다 들어가요. 그러면 그게 돼 있는 상태에서 연말 관계가 부가 아닌 상태에서
기본공제 대상자임이 체크가 되었다. 그리고 그 자녀가 주민등록번호로 나이 체크가 8세 이상이 딱 되는 순간 프로그램에서 얘를 자녀로 잡아줄 거예요. 프로그램의 자녀라고, 그게 세법 서식이에요, 프로그램이. 그래서 우리 부양가족 명세의 자녀가 자녀세액공제 대상이 되는 인원수를 체크하는 칸이에요. 거기가 예전이라면, 예전 프로그램이라면 7세면 동그라미가 쳐지던 거를 2023년 기속에 대해서 2024년에 연말정산하실 때는 7세면 동그라미가 안 쳐져야 맞다라는 거죠. 프로그램 세팅하실 때랑 나중에 시뮬레이션 하셔가지고 제대로 점검이, 제대로 세법이 반영됐는지 확인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공제 항목을 입력을 하셔야 되는데 그거 하실 때 참고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그런 내용들을 조금만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이제 그 연금저축, 이것도 사실은 대부분 뭐 이렇게 실무자들은 2023년에 연말정산 관련해서는 업무하실 때 신경 쓰실 만한 큰 개정이 없어요. 왜냐하면 다 프로그램으로 반영을 해야 되는 것들. 그래서 일단 원천징수 의무자 입장에서는 우리 회사 직원분이 연말정산 업무나 마지막 급여에 대한 어떤 그 점검 이행상황 신고서나 지급명세서 작성 업무를 하실 때 일단은 우리가 이제 개인 연금저축계좌에 납입을 한다. 그럼 원래는 이게 2022년 기속까지는 어땠죠? 혹시 업무하셨던 분들 기억나시는 거 있으세요? 총급여액이 예를 들어 1억 2천 초과하시는 분이다. 굉장히 고소득이시죠? 그런 분들은 연금저축계좌에 300만 원까지만 인정을 했어요. 한도를. 만약에 500을 넣건 400을 넣건 한도 초과로 다 엎어버리고 300으로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갔거든요. 근데 혹시라도 연봉이 뭐 이제 총급여액이 뭐 소득세법상 총급여액이 1억 2천만 원 이하다. 그러면 연금저축이 400만 원 한도였어요. 300, 400. 그러다가 다음 단계로 넘어가요. 그래서 뭐랑? 퇴직연금 계좌에 불입한 금액이랑 합해요. 합해서 한도를 700을 적용했었죠. 근데 거기에 뭐 나이가 50세 이상이고 이제 50세 이상이면 조만간 이제 약간 정년퇴직하실 때가 다가오니까 많이 불입할 수 있다. 그래서 거기 또 200만 원 상향 조정하고 아주 덕지덕지 지저분하던 거를 실무자들도 설명 들으면 판서를 제가 거의 1시간 가까이 해드리던 내용을 굉장히 깔끔하게 정리했습니다. 되게 좋아요. 그리고 상향 조정됐어요. 그래서 지금 현행 세법은 어떠냐면 지금 연금 계좌를 연금저축에 얘가 이제 1차 한도를 따질 때 납입 한도를 뭐 총급액 1억 2천만 원 이하냐 총급액 1억 2천만 원 초과냐 이런 거 따지지 않고 그냥 600만 원으로 상향 조정. 원래 고소득자들은 300만 원 한도 적용되던 게 600으로 상향 조정됐고요. 그러니까 약간 일반적으로 1억 2천 이하인 자들, 급여 총액이 1억 2천 이하였던 사람들은 400만 원 한도 적용됐던 거를 600으로 상향 조정해줘서 일단 200에서 300 정도 한도가 지출액 기준으로, 납입액 기준으로 한도가 많이 늘어났고요. 그리고 나서 만약에 제가 연금저축에 1,000만 원 불입했다. 그러면 600으로 넘어가요. 그 다음 단계로. 잘라버리고. 400은 한도 초과는 없애버리고 600으로 넘어가고요. 만약에 제가 500만 원을 연금저축을 했다. 그럼 500만 원으로 넘어가요. 이건 이제 절세 효과가 상당히 괜찮기 때문에 소득에 따라서 15% 또는 12%로 곱하니까 굉장히 세금 혜택이 좋아요. 그래서 일단 600만 원으로 한도를 걸어갖고 한도 초과는 없애고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서 그 금액하고 한도 초과 제외한 금액하고 퇴직연금을 합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합해서 다시 900만 원 한도. 제가 이제 수업을 진행할 때 판서를 조금 해드리면서 1차 한도 적용, 그 다음에 2차 한도 적용, 그리고 한도를 1차 한도 초과 제외, 그 다음에 그 다음 단계에서 또 2차 한도 초과 제외, 900, 600, 900. 그리고 한도 이내 금액이 넘어간 다음에 급여 총액 기준으로 5,500만 원 이하인 자의 경우 대해서는 15% 적용률이 적용되는 거고요. 이건 종전이랑 똑같은데 이게 이제 뭐 사실은 근로소득자들은 해당 사항 없습니다만 종합소득세 신고하시는 분들은 종합소득 금액이 원래 4,000이었다가 4,500으로 상향 조정이 됐어요. 그 사람들은 15%. 근데 그 외의 경우, 즉 우리는 총급액 5,500만 원 초과하는 사람들, 연말정산 때는 그거 기준으로 생각하시면 되고 그렇다 그러면 그때는 12% 적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뭐가 바뀐 거냐면 이제 크게 바뀐 게 한도. 막 되게 복잡한 게요. 굉장히 깔끔하게. 자, 연금저축이다. 그럼 1차 한도를 어떻게 한다? 600만 원 한도. 그리고 나서 퇴직연금하고 합해가지고 금액이 900만 원 한도. 그리고 이거 이제 노란색으로 표시한 부분들은 뭐예요? 연말정산 하시는 담당자들한테 중요한 건데 이거는 이제 그 종합소득 금액 4,000이 4,500으로 바뀐 거는 이건 사실 가끔 수업을 저희 세무사 사무실 직원분들도 들으러 오실 때가 있어요. 그분들은 이거 중요하죠.
세무 대리인으로서 5월 달에 종합소득세 신고할 때 또는 나는 근로소득자인데 아니 어차피 원차징수 담당자분들도 연말정산 담당자분들도 본인은 급여 받으시잖아요. 자기 거 하실 때도 마찬가지고 나는 부동산 임대소득이 좀 있어서 어차피 연말정산 해도 5월 달에 합산해갖고 종합소득세 신고해야 된다. 그때 이제 이게 적용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내용들을 어디에 뭐가 개정된 법 중에 원천징수 할 때 필요한 거 연말정산 2월 달에 하실 때 필요한 거 나중에 혹시라도 타소득이 있어서 5월 달에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추가로 하셔야 되는 분들한테 추가로 필요한 내용 이런 것들을 구분을 해서 좀 깔끔하게 좀 정리를 해드릴 거예요. 이제 마지막으로 개정사항 중에 사실 금액이 크지는 않지만 그래도 알고 계셨으면 좋겠는 사항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데 자, 교육비 관련해서 조금 최근에 개정된 내용인데 2023년 개정된 내용인데 금액은 크지는 않을 거예요. 근데 이제 부모님들은 또 이제 이게 되게 관심 있으신 내용들이니까 우리 고3 학생들 대학 입학 전형료 뭐 고3이든 뭐든지 간에 아무튼 대학 입학 전형료 수능 응시료가 뭐 공제 대상 교육비에 포함이 되는 걸로. 그래서 이게 아마 얘네들은 특히 수능 응시료나 대학 입학 전형료 같은 경우에는 이거는 이제 2024년 1월 15일에 PDF 우리 국세청 홈택스의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가 제공이 되는지 안 되는지는 두고 볼 일이에요. 그런데 그러면 이제 일반 직원분들 대상으로 이거를 받을 때 혹시 이게 일부는 반영되고 일부는 반영이 안 된다. 아마 반영해 줄 것 같긴 한데 왜냐하면 대학 입학 전형료를 받으면 대학교가 그걸 과세 자료를 국세청에 제출을 하면 이게 뜨는 거거든요. 근데 혹시 기간이 촉박하거나 그래서 이게 제출이 안 된다 그러면 영수증 가지고 계셔야 돼요. 그래서 교육비 소득공제를 세액공제를 받으시려면 우리 대학 입학 전형료 수능 응시료 영수증 제출을 받아야 될 수도 있다라는 거죠. 언제 그게 이제 확실히 정해져요? 2024년 1월 15일 날 홈택스에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 교육비, 의료비, 공제 대상 금액을 띄워줄 때 이번에 뭐는 띄워줬고 뭐는 안 띄워줬어요 라는 걸 다 가이드를 주거든요. 그걸 활용할 줄만 아시면 돼요. 그래서 혹시 그때 홈택스에 안 뜰 수가 있기 때문에 미리미리 이거는 챙기라고 말씀을 11월 우리 그 수능 때 전후해서부터 이제 대학 입학 전형 시험 보실 때 그거 다 영수증 보관하라고 말씀을 해주셔야 됩니다. 뭐 수능 응시도 마찬가지지만 대학 입학 뭐 A 대학, B 대학 여러 군데 응시를 한다 그러면 전형료가 그래도 금액이 상당히 그게 뭐 몇천만 원까지는 안 가겠지만 그래도 몇십만 원이라도 들 수 있으니까 일단 몇십만 원 아무튼 금액이 좀 될 수 있으니까 이거는 좀 챙겨주도록 여러분께서 안내를 해주시면 이게 조금이 모여가지고 이게 대단한 절세는 아니지만 연말정산이 원래 평상시에 성실하게 영수증 모아놓으신 게 조금씩 모여서 정말 나중에는 조금 기분 좋은 환급이 일어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업무 담당자도 알고 계셔야 되고 소득자 근로자 본인이시다. 그럼 그 근로자 본인으로서 지위일 때도 얘는 알고 주변에 안내를 정확하게 해주시면 되게 좋은 하나의 작은 꿀팁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좀 안내를 해드리고 싶었고요. 제가 수업을 할 때 어떻게 진행할까 궁금하신 분들 계실 겁니다. 그래서 저는 그러니까 저에 대해서 간단하게 조금 제 수업 특징을 좀 안내를 해드리고 마무리를 할게요. 제가 용어는 두 가지를 좀 중점적으로 신경을 써서 구사를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가급적이면 여러분께서는 법정 서식 이름이나 세법에 나오는 실무 서적에 나오는 이름을 정확하게 아셔야 제가 안내를 해드렸을 때 찾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실무서적은 세법에 있는 용어를 그대로 적어놨잖아요. 그래서 제가 정확한 용어를 구사를 최대한 하도록 하고 있어요. 법은 거의 소득세법은 웬만한 것들은 다 외우고 있기 때문에 줄임말을 안 쓰고요. 들으실 때는 정확한 용어 그대로 들으시는 게 좋아요. 그래야 나중에 그대로 메모해 놓으셨다가 책에서 요만큼 두꺼운 책자건 얇은 책자건 다 결국은 연말정산 책자들은 원천징수 연말정산 책자들은 법에 관한 규정들입니다. 그래서 제가 구어체로 쓰는 말을 책에서 못 찾는다 그러면 그거는 조금 약간 마이너스거든요. 그래서 강의를 할 때 정확한 세법상의 용어를 구사를 하면서 여러분께서 자료 찾으실 때 활용하실 수 있게 해드릴 건데 저는 대체로 좀 말을 제가 어려운 말을 좀 잘 못 써요. 머리가 단순해서 이기도 하고 제가 좀 표현을 좀 쉽게 하는 표현을 좀 선호하는 편입니다.
막 그 판결문 같은 거 좀 싫어하는 편이에요. A인데 그러하지 아니함으로 그런데 반면에 뭔가 어찌라고. 그래서 그냥 좀 직관적으로 깔끔하게 언어를 쓰는 걸 좀 좋아하는 편이라서 대체로 세법이 원래 어렵지만 최대한 좀 쉬운 용어로 표현을 하되, 그러니까 뭐 중간에 서술어 같은 것들은 깔끔하게 좀 쉬운 표현을 써 드리려고 노력을 하되, 다만 법조문을 찾으셔야 되는 되게 중요한 키워드들은 법에 있는 용어를 그대로 써 드릴 거예요. 그래서 뭐 메모도 해드리고, 좀 대체로 판서가 많은 편이라 판서로 그대로 다 적어 드릴 거니까, 수업을 혹시 이제 계속 이어서 들으신다 그러면 그거를 이제 알고 적응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좀 쉽고 정확한 용어를 쓰는 편이다. 그리고 판서가 좀 많은 편이에요. 교재를 활용을 하되 PPT 자료도 있고 판서도 있는데, PPT도 띄워놓지만 대체로 판서를 해드려서 그 흐름, 업무의 흐름을 보실 수 있게 해드릴 거예요. 그럼 그건 받아 쓰는 용도가 아니고, 저런 흐름으로 가는구나 라는 거를 보시고 PPT나 교재를 보시면 되고 걔를 연결을 시켜드릴 거니까 그 흐름대로 따라오시면 돼요. 제 수업을 활용하시려면 그걸 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연말정산의 기본 절차를 제가 실무를 되게 오랫동안 했고, 소득세법 자체를 계속해서 국세청 직원이나 세무사 사무실 직원들 대상으로 정말로 그 원천징수 연말정산 업무가 굉장히 좀 핵심적으로 디테일한 부분들까지 신경 써야 되는 그런 업무 담당자들 대상으로 강의도 해왔고, 실제로 신고서도 계속 써왔기 때문에 그 기본 절차 중에서 제일 중요한, 가장 중요한 체크리스트 위주로 수업하면서 좀 뽑아가지고 설명을 드릴 거예요. 그래서 기본 절차를 안내를 해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PDF 자료를 활용하실 때 연말정산 간소화 사이트에서 뭐 책에 있는 내용이 워낙에 많다 보니까 3번만 하다 보면, 그래서 PDF에 있는 거를 어떻게 쓰셔야 돼요. 그 중에 예를 들어 뭐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 금액이 얼마가 있는데 그거를 그대로 전액 입력을 해야 되는지, 일부 빼고 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제가 틀을 잡아 드릴 거예요. 그러면 그 다음에 여러분이 어떤 거든 활용을 하실 수 있거든요. 그래서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를 어떻게 활용하셔야 정확한 업무가 되고 쓸데없는 에너지 낭비를 안 할지, 그런 것들을 안내를 해드릴 겁니다. 그래서 그 프로그램도 제가 직접 이제 운용을 하다 보니까 프로그램에 입력할 때 어떤 게 주의사항이고, 이런 거는 자동으로 되니까 그대로 점검만, 프로그램 시뮬레이션만 하세요. 또는 이거는 직접 손으로 만지셔야 돼요. 이런 내용들을 이론하고, 우리 책은 굉장히 잘 돼 있어요. 세법이 굉장히 정리가 잘 돼 있고 사례도 정리가 잘 돼 있습니다. 그거하고 실무에서 필요한 그 프로그램 관련된 꿀팁까지 같이 안내를 해드릴 테니까 올해 연말정산은 저희 조세통남 그리고 남정선 세무사와 함께 같이 준비하시죠. 앞으로 연말정산 수업 때 즐겁게 찾아뵐게요. 자, 간단한 안내 동영상이었는데 길게 말씀드린 것 같아요. 강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